검수완박 중재안의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기 중입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함께 치러질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과 기존보다 더 커진 신형 SLBM 등 다양한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지역 택시의 야간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승객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할증 시간이 10시면 너무 운석계만 좋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500일이 됐지만 조두순이 사는 마을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여전합니다. 삭막해진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열흘 내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끝내겠다며 속전속결에 돌입했습니다. 공직자와 선거사범 수사를 뺀 중재안을 오늘 밤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도 탈당한 민영배 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오늘 바로 마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민 기자, 민주당 처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네, 현재는 첫 단계인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중재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8명 정원의 소위에는 박주민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의원 등 3명이 소위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고, 법사위를 차질 없이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서 처리의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안심사 소위와 안건조정 소위는 물론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중재안을 의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 소위에서 수적 우세를 점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도 표결에 대비해 대기 중입니다. 중재안을 수용했던 국민의힘은 입장을 바꿔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위와 상임위에서는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일단 막아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합의문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 파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나 또 그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거수기가 되고 말아버린 것인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명백히 이 합의문의 내용을 벗어난 것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검수완박이 국제 이슈가 됐습니다. 선진국 클럽인 OECD 산하의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법무부로 서한을 보냈는데요. 한국의 부패 수사 약화가 우려된다며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한인검사단체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근거가 잘못됐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OECD 산하 뇌물방지 워킹그룹 드라고코스 의장이 우리 법무부에 서신을 보낸 건 지난 22일.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의장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와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상황도 걱정했습니다. 중재안을 5월 10일 전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OECD 회원국의 부패 방지 제도와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해외 8개국 한인 검사들의 비영리 단체인
한인검사협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근거로 들어온 미국 등 선진국은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선 연방검사, 주검사, 지방검사가 모두 수사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The argument was put forth. This investigative authority or ability is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U.S. system.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다국적 범죄 행위에 대한 해외 공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검찰은 검수완박 중재안은 정치권 이익만 챙긴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한 걸 대표적으로 드는데요. 이 공소시효도 불과 6개월이라 당장 6일 지방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라 우려합니다. 구자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일선 검찰청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지검장은 직접 설명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거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는 짧은 공소시효 안에 수사와 기소를 맞춰야 하는 선거범죄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불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빨리 공직에서 배제해야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공소시효 내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선거사법만 좋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수사만 폐지를 시켜버리면 검찰이 그가 담당해왔었던 수사가 고스란히 증발이 되는 겁니다. 선거 범죄는 여전히 남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들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선거사건 대응 역량 무력화가 국민을 위한 것이냐며 선거사건 감시에 총량을 줄이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선거 사건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다시 여야 대치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인데요. 위장 탈당으로 논란이 됐었던 그 민영배 의원,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이제 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조짐을 보이면 안건 조정위를 언제든 꺼내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안건 조정위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무소속 의원이 포함되면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법사위 소속 무소속 의원이 양향자 의원과 민영배 의원 2명이고 이 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1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그 이후에 민 의원이 전격 탈당을 했죠. 그래서 민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대통령 퇴임 전에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반드시 이제 통과시켜야 할 데드라인이 5월 6일, 그러니까 딱 열흘 남았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중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방법 2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2개 법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2번 가능하고요. 결국 5월 6일까지 임시회를 2번 더 열어야 하는 건데 민주당으로선 급할 수밖에 없고 자칫 시한 내에 처리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선호하고 있는 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180명의 의원이 종료에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 171명과 여권 성향 소수정당, 무소속 6명 의원, 그리고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까지 합쳐도 178석입니다. 결국 6석의 정의당이 민주당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캐스팅 보터로 정의당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건 이제 시청자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정의당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까 이거를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을 때는 우선 찬성의 입장을 바로 밝혔는데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할 거냐라고 물었을 땐 확답을 하진 않았거든요. 오늘 여야 재논의 사태가 벌어지자 정의당도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의견을 내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중재안에는 6대 범죄 중에 부패, 경제만 1년 6개월 동안 남겨두기로 했는데 정의당은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정치인들이 혹시 검찰의 선거 수사를 피해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나오는 만큼 선거 수사도 1년 6개월 유예하자 이런 또 다른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민주당, 정의당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의당을 설득하려면 민주당도 뭔가 이제 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당이 원해온 이 차별금지법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어제 민주당에서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지지부진했던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상 남은 2주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법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요. 종교계, 교육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당근을 제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회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의결을 했다 이런 이제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자,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시청자분께서 다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느냐.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란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의결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5월 7일, 8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고요.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에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모양새는 썩 좋진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 변수가 있는데 이 기자 보기에는 이 중재안으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국회의장이 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처리하겠다는데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이 문 대통령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아놓은 만큼 일정이 좀 빡빡한데요. 어느 한 곳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거나 또는 꼼수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또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180석을 채우려 할 때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구 권력은 다시 충돌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이 불을 당겼는데요. 조국 수사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 야당 소속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걸 두고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며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예. 그 부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 부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뭐 됐었나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시점 같은 걸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이제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또 그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아직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반드시 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냥 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예.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냥 통째로 반대한 거죠. 통째로 부정한 거죠. 전면적인 부정이 그야말로 선거용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대해선 모든 제도는 다 연유가 있다면서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에 당선인 측도 작심 반박으로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사유화가 윤석열 당선인의 탄생 배경이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국민을 들먹이지 말라는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은 국민이 피해보는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사 의도적이라고 했는데요. 대신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검찰총장직을 던진 윤 당선인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사유화로 맞불을 놨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데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이미 알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아이러니하다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서두를 일이 아니고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본다며 애둘러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 흔들어 놓는 거,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문 대통령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가 분명한 사안에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새 정부 내각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파행됐습니다. 결국 법정 시한은 넘기게 되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간사인 강병원, 배진교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만 참석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집중 비판하며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로만 한정을 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떳떳하시다면 자료 제출 비동의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1090건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 시절에 총 916건보다 더 많은 그런 건수입니다. 자료 청구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100건이나 되는 자료를 주면은 이걸 어떻게 순식간에 다 만들어냅니까? 좀 옥석을 좀 가리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되자 여야는 결국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일주일 뒤로 수년해 다음 달 2일과 3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법은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번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재직 중이던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만으로도 이해상충 논란이 일고 있죠. 정 후보자에 따른 정 후보자의 수업도 수강했는데 여러 교수가 가르친 이 강의에서 시험 출제와 성적 부여의 최종 권한자, 즉 책임 교수가 정 후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은 지난 2019년 경북대 의대본과 3학년 때 정 후보자가 담당하던 의료정보학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경북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해당 수업은 정 후보자 등 5명의 교수진이 돌아가며 강의하는 팀 티칭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책임 교수는 정 후보자였습니다. 경북대는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가 문제 출제와 성적 평가에 관여하고 있다며 최종 성적 입력 권한은 책임 교수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북대 의대 수업 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수업은 기말 필기 시험 90%와 출석 10%로 학생들의 최종 성적이 부여됐습니다.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음에도 정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경북대는 2019년 3월 교수 자녀가 부모 강의를 수강하면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경북대는 조사를 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정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검증받고 해명할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후보자 딸의 성적 산출 등은 후보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인 이 경기지사 선거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 이재명, 윤석열 대리전으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였던 이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판 가능성도 나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계승하겠다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본격적인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경기도에서부터 실천하고 지키겠습니다. 대장동도 계승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볼 날이 있을 겁니다.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윤석열의 대변인이냐, 경기도민의 대변인이냐. 부동산 관련한 세금은 모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소관이었습니다. 김은혜 후보 출마로 김 후보 지역구였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이재명 전 지사 의혹이 남은 대장동이 위치한 곳으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출마해 김은혜 후보와 공동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안 위원장은 말을 아꼈지만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당갑 출마설 나오는데 여기에 입장 한 말씀만. 우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민식 전 의원 차출설도 나오고 민주당에선 이 지역 국회의원 출신 김병관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열왕야랑 정치부 김빈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이는데요. 일제히 뭘까요? 네, 한 후보자를 향해서 민주당이요 일제히 소통령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파기한 배후로 한 후보자를 지목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일 뿐인 한동훈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소통령이라더니 정말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소통령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반발이 있자 이러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자 지금 국민의힘은 나서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다 반대를 했는데 왜 이 배후로 한 후보자를 지목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한 후보자가 연일 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서 눈엣 가시로 여기는 것도 있지만요. 일제히 이렇게 소통령으로 부른 건 검사 출신의 대통령 최측근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잘 모르면 이 법률가에게 물어야 한다. 민주당도 추미애 전 장관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자, 이 민주당은요 또 이 당선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공세도 다시 시작했어요. 네, 오늘은 이 대선 때 많이 썼던 비유죠. 최서원 씨를 또 등장시켰습니다. 김건희 씨 방문 후에 관저 위치가 바뀌게 된 의혹은 여러 군데에서 그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최근 김건희 씨 행태에서 제2의 최순실을 보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저 말은 김건희 여사가 새로운 관저 위치를 이제 결정했다는 의혹인데 네. 당선인 측은 결정이 된 뒤에 김 여사가 방문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요, 윤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공격이 통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네. 어제 이제 문 대통령 대담에서 한 발언인 것 같은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요? 네, 지난 대선을 경기장, 즉 링에 비유하면서 정권 교체 책임론에 억울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점을 약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입도 꿈껏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선거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룰이니까요, 그죠? 별로 난 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대통령을 꽁꽁 묶어놓고 선거를 치른다. 네, 만약 링에 올랐다면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정부 성과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얼마든 맞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정책들에 대한 박한 평가도 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같던데요. 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시죠. 정부로서는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손실 보상을 아주 법제화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부로서는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28번이나 대책을 내놨던 부동산 문제는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했지만 할 말은 많아 보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관성 있는 인식이 불러온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눈길이 가던데요. 자, 임기 말 40%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덧없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정권을 교체하겠다는데 내 지지율이 높은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인데요. 국정 운영에 대한 박한 평가는 억울하겠지만 국민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일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회한이 왜 없겠습니까?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무려 2만여 명의 병력이 참여한 역대급 규모의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하얀색 이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무력을 전쟁 방지에만 속박하진 않겠다며 핵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화려한 불꽃과 붉은색 조명이 평양 김일성 광장을 수놓습니다. 열병식은 지난해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이후 7개월 만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유격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맞아선 처음 열렸습니다. 하얀색 원수복을 입고 주석단에 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무력 단어를 5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한 가지 목적에만 속박될 수 없다며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무력을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선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은 비군사적 상황까지 핵 공격이 가능하다며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셈입니다. 최근 행방이 묘연했던 북한 군부서열 1위 박정천 당비서와 핵미사일 개발 공신이지만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관련해 해임됐던 리병철이 10개월 만에 재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2만여 명의 대규모 병력과 함께 전형직 군서열 1위를 권력 핵심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5월 하순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핵실험이라든지
정상각도의 ICBM 시험 발사까지도 염두에 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핵무력을 내세운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무기들이죠. 다 한반도 정세를 위협하는 걱정거리들인데요. 핵을 실어 쏠 수 있는 이 각양각색의 미사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선보인 무기들을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북한이 공개한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었습니다. 탄도부의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데다 길이도 세계에서 가장 길어 괴물 ICBM으로 불립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린 열병식에서 처음 4기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만 3번에 걸쳐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 16일 쏜 화성 17형은 시험 발사 직후 공중 폭발했고 지난 24일 발사는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의 개량형이라고 한미 정보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의심을 의식한 듯 화성 17형을 콕 집어 이례적으로 지난 24일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열병식 때 등장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보다 탄두 부분이 더 커진 신형 미사일도 눈에 띕니다. 최소 50cm 이상 늘어났는데 화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과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차량 대열도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개발된 신형 무기 체계들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개발한 무기 중에서 최신 무기 체계들만 모아놓은 열병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북한이 핵무력을 탑재할 수 있는 수단들을 대거 공개함으로써 위협을 좀 가하는 열병식이 아니겠느냐. 김 위원장이 핵무력 강화를 언급하고 핵미사일을 앞세운 열병식을 열면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거리두기가 풀리며 밤늦게 택시 잡기 더 어려워졌죠. 서울시가 심야 택시 대란 대책으로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금이 20% 넘게 오르게 됩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늦은 밤 택시 잡기,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호출앱을 써봐도 응답이 없고 운 좋게 빈 차를 찾아도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잡는데 전화 와가지고 막 가까운 데 살면은 안 간다. 왜 여기까지는 가는데 택시를 부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인 택시 부재를 풀고 법인 택시의 야간 운행 비율을 늘리는 대책 등이 나왔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 택시 대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야간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야간 할증은 밤 12시부터 4시까지 적용되는데 2시간 더 늘린다는 겁니다. 할증 요금이 적용되면 3,800원인 기본 요금은 4,600원이 되고 거리당 주행 요금도 20% 오릅니다. 택시업계에서 건의를 하고 사실상 확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뭔가 당근책이 있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의견도 있고. 택시기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앞당기면 저녁에 차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택시 자기가 더 쉬워지지요. 수입 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시민들은 가뜩이나 오른 물가에 택시 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12시 할증도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증 시간이 10시면은 너무 빠르다 그죠? 너무 운수업계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시의회 승인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비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난 현장을 탱크로리가 또 덮쳤습니다. 도로공사 직원과 견인차 기사가 나가 있었는데 중앙 분리대를 뛰어넘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찔했던 순간을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레일러 한 대가 중심을 잃고 좌우로 꺾이며 미끄러집니다. 1차선에 서 있는 차량 석 대를 연이어 치고 중앙 분리대를 덮칩니다. 도로에 서 있는 사람들은 트레일러를 피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로로 대피합니다. 난데없이 뛰어든 사람들을 피해 차량들이 급정거를 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제천나들목 근처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8시 10분쯤. 당시 이 지역엔 밤사이 1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0여 분 전 4.5톤 화물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고, 견인차와 도로공사 차량이 도착해 사고 처리를 하던 중 2차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트럭과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차 사고를 수습하던 도로공사 직원 2명과 견인차 기사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죠. 속도가 천천히 온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차가 이제 미끄러져서 돌아가는 걸 봤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경찰은 트레일러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낮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경찰 순찰차 간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광란의 질주를 벌였는데요. 붙잡고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10대 고등학생이었고 면허도 없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았고 번호판도 없습니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오토바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 이제 멈추라고 했는데 처음에 무시를 했고 제 차 말하니까 이제 얼굴로 이제 쓱 한번 보고 또 다시 무시를 하고.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 위반도 예사로 하는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도로 옆에 서 있는 행인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왕복 8차선 교차로를 달리던 차들에 막혀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자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다시 도주를 시도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몸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쓰러뜨립니다. 순찰 차량과 오토바이의 숨막히는 도심 추격전은 5km 넘게 이어졌고 결국 이곳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10대 고등학생으로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법이 최근 강화되고 있죠. 이제 반려동물을 너무 좁은 공간에서 키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를 방지하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공간의 크기 기준은 어떻게 할지 또 확인은 어떻게 할지 모호합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철물 공장 한켠에 방치돼 있다 주민 신고로 구조된 강아지입니다. 공간이 너무 좁다 보면 얘네들도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앞으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마련하지 않거나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동물이 숨질 경우 주인은 최대 3년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여러 마리를 키워도 되는지는 알쏭달쏭합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이제 강아지를 같이 키우고 있는데 공간 규정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게 느껴져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행법상 동물 사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이 가로가 몸 길이의 2.5배, 세로는 2배 이상, 높이는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하는데요. 만약 사육 마리수가 2마리 이상인 경우 각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철창 같은 좁은 공간에서 비윤리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든 기준입니다. 앞으로 도사견 같은 맹견을 키우는 것도 까다로워집니다. 책임 보험에 들고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반견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전례가 있으면 기질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역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집집마다 들여다볼 수 없고 단속과 처벌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공무원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접근하느냐. 사육 기준 강화는 내년부터, 맹견 허가제는 내후년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계곡 살인 의혹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피해자인 윤 씨는 다이빙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공범 조현수는 작년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수영을 할 줄 알았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마지막 조사에서 돌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지난해 12월 도피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최소 4차례. 조연수는 3차 조사까지 일관되게 숨진 윤 씨가 수영할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회사 수영교실에서 수영을 배웠고 당일에도 2~3차례 다이빙하는 걸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에서는 수영했던 지점까지 표시하며 튜브 같은 보호장구 없이 수영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목격했으니 내가 증거이고 증인이라고도 했습니다. 3차에서도 분명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혼자 물놀이하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술은 금세 의심을 받았습니다. 일행 2명이 튜브 없이 물에 있는 걸 본 기억이 없다고 정반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4차 조사에서 조연수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갑자기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사전에 미리 알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한 지금 대목이에요. 거짓말도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게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예 진술을 안 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높죠. 조연수와 이은혜는 검찰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다가 최근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다른 일행을 불러 거짓 진술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어제가 꼭 500일이었습니다. 그 500일 동안 마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주택가 골목을 구석구석 살피는 신성숙 씨. 신 씨가 순찰하는 곳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에 정착한 마을입니다. 순찰 자원봉사를 8년째 하고 있는데 거리에서 아이들을 보기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놀이터에도 원래는 아이들이 많이 놀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여요.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들이 안 보여서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불안한 부모들이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는 걸 막는 겁니다. 대비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조두순이 사는 집 앞인데요. 조두순이 출소한 뒤 골목 왼쪽에는 경찰 치안센터가, 오른쪽엔 시청에서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현장 취재하는 이틀 동안 거리에서 조두순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끼리 노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몇 살 지나면 엄마가 안 가고 그러는데 1년에 데리고 다니는 해야 할 판이라서 좀 등하교를 계속. 주민분들은 다 부정적이야. 조가람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불안하다고 그래. 암만 잘 돼 있어도 심적으로 불안해. 마을 치안이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20대 남성이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사건 당시에도 조두순 집 양쪽에는 시청과 경찰이 각각 세운 초소가 있었습니다. 초소 근무자에게 어떻게 역할 분담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상 상태나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있는 건데 저기와의 차이점은 바로 도대체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일을 하고 왔나 싶기도 하고. 보호 관찰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7년 12월부터 전자발찌 착용과 음주 심야 외출 제한이 모두 풀립니다. 시청 측은 범죄를 막기 위해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밤에도 주택가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바닥 조명 설치 등에 1억 6,500만 원을 썼습니다. 방범 초소 설치에 5천만 원 가까이 투입했고 순찰 인력 인건비로 매달 3천만 원을 지출합니다. 조두순 출소 전보다 2배로 늘린 CCTV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잘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낸 세금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조두순 출소 500일이 지났지만 주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봉쇄 구역이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 단지는 아예 울타리로 막아버렸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사공성근 특파원이 현지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이틀째 길게 이어졌습니다. 차오양구 한 곳에서만 주민 전체를 검사하던 베이징시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전체 16개구 가운데 11개구 주민이 전수검사 대상으로 2,200만 베이징시 주민 가운데 90%에 해당합니다. 进一步扩大区域筛查范围，从26日起至30日，对东城、西城、海淀、丰台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구의 주민들도 모두 격일로 3차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는 철제 차단벽 설치가 한창이고 시내 곳곳에 차단선이 등장했습니다. 이틀 전 확진자 발생으로 봉쇄된 주택 단지입니다.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지 밖으로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오늘 전수검사에서도 하이덴구 등 여러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추가로 확인돼 봉쇄 범위는 더 늘었습니다. 한 달째 봉쇄가 이어지는 상하이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사망자만 52명 추가됐습니다. 베이징 일부 봉쇄로 어제 5% 이상 폭락해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하이 증시는 오늘도 1.4% 급락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장관 2명이 떠나자마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서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변전소에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1시간 사이 중서부 5개 기차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 기차를 타고 폴란드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Train into Kyiv from southwestern Poland, and in Kyiv itself, we went right to the presidential palace.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최고위 인사들의 방문 직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전쟁을 언급하며 서방을 위협했습니다. Весьма существенные. Очень не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эти риски искусственно раздувались, а желающих таких немало.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국경 지역 대형 유류 탱크와 군부대 무기고가 불에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늘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이 대피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틀 뒤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회동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우리 돈 55조 원의 트위터를 전격 인수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머스크의 성향을 고려하면 SNS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에 인수합니다.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트위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낫게 만들고 싶다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위터는 세계 유력 인사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도 가짜뉴스 확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머스크 자신도 트위터를 이용해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No matter who owns or runs Twitter, the president has long been concerned about the power of large social media platforms.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을 활용해 우주정거장 여행을 마친 민간인들이 대서양에 착수했습니다.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팀이 우주정거장을 왕복 여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이곳 미 의회 의사당에서 벌어진 폭동의 주요 원인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동이 꼽히는데요.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가 제2의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프로야구 개막 한 달 만에 타자들의 퇴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되면서 그라운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간판 타자 김현수가 반창고를 X자로 붙여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무언의 항의죠. 예. 스트라이크 존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하자 침묵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베테랑도 외국인 선수도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해 볼 판정 퇴장 선수는 4명인데 올해는 한 달 만에 벌써 3명이나 됩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항의하면 퇴장을 당하니 심판이 아닌 포수에게 항의하는 웃지 못할 풍경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란은 스트라이크 존 확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지난해와 비교해 위아래 쪽으로 넓어졌고 기존에 볼로 선언했던 경계선 공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구 투저를 해소해 경기 시간을 단축하고 국제대회 경쟁력도 키운다는 이유였습니다. 덕분에 평균 자책점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고 꾸준하게 증가해오던 볼넷은 줄었습니다. 경기 시간도 작년보다 8분이나 줄었습니다. 반대로 타자들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스트라이크 존 확대로 타격 관련 지표가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KBO는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찰을 최대한 줄여서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규정에 맞는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될 거다. 타자들이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주심과 타자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남부와 제주는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가 쏟아졌죠. 이제 비는 잦아들었는데요.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0도 가까이 올라 올봄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 23도로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합니다. 겉옷 챙기시고 면역력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내몽골고원에선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밤사이 서울 등 서쪽과 제주로 날아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11도, 대전은 9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3도, 대구는 22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결혼식 앞둔 딸을 해코지하겠다. 검수한박 반대했다고 양양자 의원은 이런 험악한 문자를 받았다죠. 이 정도면 이 경쟁을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 수준이 아닌 협박 수준입니다. 검수완박 속도전, 다수의 여론은 걱정을 하는데 국회는 강경파 뜻대로 가고 있지요. 목소리가 크면 통하니 소수의 목소리는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문자 폭탄 부추기는 국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